프로그래밍 2 챕터 4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에서는 외부 데이터를 세스 데이터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배워볼 건데요. 1장에서 사실 챕터 1권에서 그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외부 데이터를 세스 데이터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 그 2권에서도 더 다양한 외부 데이터에 대해서 그 세스 데이터로 어떻게 변환하는지에 대한 기술을 배울 건데요. 그만큼 이제 외부 데이터를 세스 데이터로 변환하는 게 외부 데이터 자체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반복론이 존재하는 거고요. 현업에서도 각종 뭐 분석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외부 데이터를 세스 데이터로 변환하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난이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라서 외부 데이터를 세스 데이터로 변환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 4.1장에서는 제 포매티드 인풋을 사용해서 고정된 열로 이루어진 로우 데이터를 세스 데이터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외부 데이터를 저희는 로우 데이터라고 표현을 이제 앞으로 쭉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정된 열이 이렇게 이제 고정되어 있을 때 여기에 값들이 이렇게 채워진 외부 데이터가 있다라고 치면 그것을 세스 데이터로 어떻게 변환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 외부 데이터는 어떤 방식으로 가져온 것인가? 이제 비즈니스 시나리오인데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어요. 고정된 열로, 그 다음에 그 안에 값들이 채워져 있죠. 이런 외부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앞쪽에는 커스터머 타입이라는 그 변수로 우리는 가져올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퍼 타입, 세 번째로는 아이템 그룹, 네 번째로는 디스카운트라는 변수로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불러와 주길 원할 거고요. 또 특징이 이제 로우 데이터 파일, 외부 데이터의 한 줄은, 한 레코드는 외부 데이터의 한 줄을 우리는 한 레코드라고 표현할 거예요. 레코드. 한 개의 관측치, OBS로 불러와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는 이제 디스카운트라는 데이터셋으로 저장되기를 바랄 거고요.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거죠. 현업에서 그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는 일이 얼마나 종종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all the time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텍스트 파일이나 엑셀 파일 이런 외부 데이터들을 세스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저희 이제 1권에서도 배웠지만 외부 데이터를 특히나 이제 텍스트 데이터 같은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 스텝을 사용할 거예요. 데이터 스텝을 사용할 건데 그 안에 인파일 명령문과 그 다음에 인파일 명령문을 사용하게 되면은 인풋도 같이 짝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네 가지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하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스테이트먼트 옆에 이렇게 사용되는 무엇이 위치해야 되냐면 생성될 데이터셋의 이름이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파일 스테이트먼트 옆에 와야 될 문구는 불러올 로우 데이터의 경로와 이름을
적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퍼스라는 DAT 확장자를 가진 외부 데이터가 있어요. 그것의 실제 물리적 경로까지 작성을 콧다운표 안에 써주는 것이 인파일 스테이트먼트의 옆에 와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인풋 스테이트먼트 옆에 올 문구는요. 불러올 로우 데이터 내의 값들과 대응되는 변수에 할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인풋 스테이트먼트 옆에는 이제 인풋, 이제 A 변수, B 변수, C 변수, D 변수. 이런 식으로 변수들의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틀인데요, 틀. 틀 안에다가 이제 대응되는 값들을 이제 A1을 집어넣고, B1을 집어넣고, C1을 집어넣고, D1 값을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쭉 N번까지 할당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외부 데이터를 세스 데이터로 바꿀 때 그 변수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인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퀴즈인데요. 세스에서는 이제 도움말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저희는 어차피 구글이나 이런 각종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여튼 세스 내에는 도움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도움말 안에 로우 데이터 보면은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인풋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를 세스 데이터로 변환을 할 건데 그때 사용되는 인풋 스테이트먼트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라고 하면은 리스트 인풋과 컬럼 인풋 그리고 포매티드 인풋 이렇게 총 세 가지 타입의 인풋이 있다라는 것을 그 세스 도움말에서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 앞서 벌써 말했지만 리스트 인풋, 그다음에 포매티드 인풋, 컬럼 인풋 이 세 가지의 인풋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인풋들의 각자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그 파악해 볼게요. 먼저는 컬럼 인풋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고정된 열을 가진 외부 데이터가 있어요. 그 외부 데이터 안에 고정된 열 안에 표준 데이터들로 채워져 있을 때는 컬럼 인풋을 사용해서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매티드 인풋이 있는데 포매티드 인풋은 고정된 열 안에 값들이 표준 데이터 및 비표준 데이터로 채워져 있을 때는 그 포매티드 인풋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리스트 인풋이 있는데 리스트 인풋은 공백 또는 그 밖의 구분자로 분리된 외부 데이터가 있어요. 그 외부 데이터 안에는 또 표준 및 비표준 데이터로 채워져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고정된 열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들이 공백 또는 그 밖의 구분자로 분리된 외부 데이터일 경우에는 리스트 인풋으로 변환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표준 데이터와 비표준 데이터가 좀 처음 들으신 분들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표준 데이터는 순수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라는 문자가 있는데요. 라고 하면은 아래는 예외라고 제가 적어 두었는데 예외가 뭐냐? 라고 하면은 following 다음은 이제 그 스탠다드 뉴머릭 필드로 허용되는 문자다라는 것. 그러니까 표준 데이터로 허용되는 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나 이런 문자들에는 무엇을 표현하냐면 exponential notation, 그러니까 자연계 그러니까 지수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수. 승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3, 2, 5라고 하면은 이제 5, 0이 5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만을 의미하는 거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표준 데이터는 순수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표준 데이터는 표준 데이터가 아닌 모든 것. 그러니까 문자 및 특수 문자가 포함되어 컴퓨터가 별도의 지시 없이는 읽지 못함.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거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왜 컴퓨터가 못 읽죠? 라고 하면은 이 안에 쉼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저희가 이제 이 천 단위 구분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컴퓨터는 이 쉼표가 들어가는 순간 얘를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을 하게 되고 이 쉼표가 천 단위 구분자라는 것을 별도로 컴퓨터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컴퓨터는 얘를 문자로 취급을 하게 된다는 거죠. 15%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67.23%, 23달러도 마찬가지고요. 날짜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컴퓨터는 그냥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별도의 가이드라인, 인스트럭션을 줘야 이것은 무엇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다라고 지시를 줘야 지시 없이는 스스로 숫자로 읽어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비표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표준 데이터의 특징은 문자값 내에 공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16진법이라고 하면은 또 문자가 다양하게 섞여 있거든요. 이제 16진법도 비표준 데이터에 포함이 되고요. 또 따옴표로 쌓여진 값 이런 것들도 비표준 데이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어진 이 외부 데이터는 어떤 인풋을 사용해야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정답은 포매티드 인풋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먼저는 포매티드 인풋은 이제 고정된 열을 가진 외부 데이터에서 쓸 수 있죠. 근데 고정된 열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컬럼 인풋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서 결정적으로 포매티드 인풋과 컬럼 인풋의 차이는 바로 그 외부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값이 표준 데이터 또는 비표준 데이터까지도 불러오려면은 포매티드 인풋을 사용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안에 이런 것들이 비표준 데이터죠. 클로스 이런 문자도 비표준 데이터. 그냥 숫자로만 이루어진 데이터가 아니죠. 퍼센트도 그렇고. 그래서 논 스탠다드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답은 포매티드 인풋이 되겠습니다. 네, 그 인풋의 기본적인 용례는 사용 사용 일반 형식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그 시작 포인트를 명시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수명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값이 어떤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어떻게 읽어와야 될지 인포맷을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 포인트를 명시하고 그다음에 읽어올 값에 대한 변수명을 설정해주고 어떻게 읽어올 것인지에 대한 인포맷을 설정해주는 이런 세 개의 그 인자를 추가해 줌으로써 인풋을 포매티드 인풋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섯 번째 위치에서부터 first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담을 건데 그것은 문자 형식의 길이 10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처음 배우는 건데 이제 골뱅이라는 숫자 뒤에 골뱅이라는 문자 뒤에 숫자가 붙어 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은 골뱅이 n이라고 하면은 이제 n번째 위치로 이동하세요라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외부 데이터에 이런 식으로 어 컬럼 있잖아요. 외부 데이터에 이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룰 이거 맞나요? 예, 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눈금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1번 컬럼, 5번 컬럼, 10번 컬럼, 15번 컬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골뱅이 n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골뱅이 10이라고 하면은 10번째로 위치를 이동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n번째 위치로 이동하세요. 그래서 골뱅이 n이라고 하면은 n번째 위치로
이동하라는 의미고요. 플러스 n이라고 하면은 n칸 우측으로 이동하세요라는 거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n이라고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10만큼 좌측으로 이동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는 우측, 마이너스는 좌측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명이 오고 그 뒤에 인포맷이 오잖아요. 인포맷이라는 것은 읽어 들어올 값에 또 그 인포맷은 두 가지의 그게 있어요. W, D 이렇게 있는데 이 W는 읽어 들어올 값의 폭을 정의하고요. width의 약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인포맷 자체는 이제 로우 데이터에 저장된 값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하거든요. 바로 뒤에 등장하니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포맷에는 이미 세스에서 사용되는 기성품도 쓸 수 있지만 유저 디파인드 인포맷도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자 정의 포맷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러면 이제 인포맷의 다양한 종류. 그 이것에 대해 이것이 문자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숫자입니다라고 컴퓨터에게 알려주려면은 인포맷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 인포맷의 종류가 다음과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달러 8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웃도어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길이가 8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8인데 그러면서 이제 원본 데이터 값에 이렇게 있고 이것을 8자리만 가져오면은 아웃도어가 잘림 없이 가져오죠. 그 다음 1, 2, 3, 4, 5도 원본 데이터에 있는데 그것을 5자리만 가져오라고 하니까 또 세스 데이터에 5자리만 가져와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달러 표시와 천 단위 구분자가 있네요. 이것은 콤마 7 또는 달러 7이라는 것으로 가져왔네요. 왜냐하면은 하나 달러까지 포함해서 문자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7점이 표현된 것이고요. 이것은 비표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비표준 데이터를 콤마 7 또는 달러 7이라는 표현 인포맷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그 세스 데이터에서는 달러랑 천 단위 구분자가 다 빠지고 1, 2, 3, 4, 5 숫자만 딱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컴퓨터가 숫자로 인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음에도 이제 달러랑 온점이 있는 비표준 데이터고요. 이것을 콤마 x7점, 달러 x7점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표준 데이터인 1, 2, 3, 4, 5로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논외인데 부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유럽에서는 천 단위 구분자 에서는 그 천 단위 구분자로 그 온점을 사용하고요. 소수점은 또 쉼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히 아는 천 단위 구분자로 쉼표를 쓰면은 콤마라고 쓰면 되고요. 그 천 단위 구분자로 온점을 쓰면 아 유럽식이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콤마 뒤에 x, 달러 뒤에 x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7점이라고 하면은 뒤에 이제 점 뒤에는 그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담는데요. 7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연수, 정수만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점 0번째 자리까지 표현하라는 의미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서 7.0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보통 0.0을 생략하죠. 그리고 이제 달러는 이제 콤마 x의 별칭이다.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달러 x도 콤마 x의 별칭으로서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값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날짜는 세스에서 기본적으로 1960년 1월 1일을 숫자 0으로 정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날짜도 다양한 형식들이 많죠. 이거보다도 훨씬 더 다양할 텐데 기본적으로 자주 쓰는 날짜 형식들을 이제 가져와 보면은 이런 것들을 에 대응되는 얘가 이제 월이고 얘가 날짜고 얘가 연도다라는 것을 이런 포맷으로 알려주게 되면은 세스로 변환했을 때 숫자 0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 1960년 1월 1일이니까요. 그 나머지도 이제 각자에 맞는
그 인포맷을 이렇게 통해서 표준 데이터로, 날짜 데이터도 날짜라는 비표준 데이터를 표준 데이터로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혹시라도 외우기 귀찮으시면 이 다양한 종류들을 이제 NEDTDTE라는 걸 사용하시면은 어떤 날짜가 그 값이 있어도 표준 데이터로 가져올 수 있는 좀 맞는 키 같은 건데, 사실 저도 이거 많이 안 써봤어요. 왜냐면 저는 이걸 다 좀 경우에 맞게 찾아서 쓰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부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좀 여기 보고 찾아서 좀 넣어주는 걸 저는 좀 더 추천하긴 합니다. 다시 계속 돌아와서 이 데이터를 이제 변환을 할 거예요. 포매티드 인풋을 통해서. 네, 변환해 보겠습니다. 제 커스터멀 타입은 1컬럼부터 4컬럼까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커스터멀 타입은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길이가 4니까 당연히 1번 컬럼, 2컬럼, 3컬럼, 4컬럼까지를 커스트 타입이라고 정의를 할 거고, 그럼 오퍼 데이터는 인풋을 어떻게 써줄 거냐라는 질문인데요. 이제 5번 컬럼부터 10, 11, 12, 12까지겠네요. 근데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어떠냐? 어쨌든 input 뒤에 시작은 여기 골뱅이 5, 5번째부터 시작할 것이고요. 그때 가져올 변수 이름은 오퍼데이터가 될 거고요. 이 안에 비표준 데이터 날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리네요. 그래서 mmddyy 8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네 가지 변수를 완성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줄 한 줄씩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쿼리를 실행을 하잖아요. 블록 설정을 잡고 F3을 눌러서 실행을 하면은 빠른 속도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세스는 이 pdv라는 접시에다가 변수 접시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커스트 타입, 오퍼 데이트, 아이템 그룹, 디스카운트 이렇게 네 가지 접시를 마련하게 되고요. 각자의 특징이 이제 그 커스트 타입은 또 이제 달러 표시가 없기 때문에 얘는 숫자고요. 얘도 날짜니까 변환을 해오면 숫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긴 달러 표시가 있으니까 문자죠. 그 다음에 여기도 숫자겠네요. 달러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 숫자, 그 다음에 문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이 같은 경우에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길이를 따로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8입니다. 길이가. 그래서 8 따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8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자 같은 경우에는 달러 다음에 옆에가 길이거든요. 이게 8자리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8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execution. 위에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인파일 읽어올 것이고요. 그 외부 데이터에 있는 값들이 인풋 버퍼에다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커스트 타입이 채워지고요. 두 번째 오퍼 데이트 채워지고, 아웃도어, 디스카운트 정보까지 채워지게 됩니다. 근데 15%인데 왜 0.15로 올까요? 이제 퍼센트라는 인포맷은 그 퍼센트 기호가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고 100으로 나눠서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다 불러오고 나서 한 줄을 다 불러오고 와서 run이라는 것을 만나면 그 한 줄을 이렇게 PDV에 채워진
이 한 줄을 결과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로 보내버리고 위로 다시 올리죠. 리턴. 네, 그렇게 until end of file까지 반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만들어지고요. 네, 비표준 데이터를 이렇게 표준 데이터로 가져오다 보면은 날짜가 이렇게 다 숫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오퍼 데이터가 이제 연월일로 이렇게 됐는데 그 세스가 이해하는 숫자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좀 보기가 불편하죠. 이럴 때는 바로 또 포맷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해서 어, 보기 편하게 날짜, 그러니까 연월일 이런 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인포맷은 뭐고 포맷은 어떻고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살짝 정리를 해보면 인포맷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너 이거는 날짜야, 이거는 숫자야, 이거는 뭐 그 천 단위 구분자야. 이런 식으로 알려줄 때는 인포맷이라는 명령문으로 알려줘야 되고요. 사람이 지금 이런 숫자 같이 이것은 날짜야라고 년이 얼마고 월이 얼마고 일이 얼마인 날짜야라고 알려주려면 사람이 읽기 쉽도록 설정을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포맷이라는 명령문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포맷과 포맷은 좀 비슷해 보이지만 인포맷은 컴퓨터, 포맷은 사람이 보기에 볼 수 있도록 설정하는 명령문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락 프린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볼 건데 오퍼 데이터에다가 데이트 9라는 포맷을 설정을 해주니까 다음과 같이 보기 편하게 표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연습 문제 레벨 1을 풀어볼 건데요. 그 세일즈 1이라는 그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거기에는 호주와 미국의 판매 직원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코드의 레이아웃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 데이터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의 레이아웃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컬럼부터 여섯 번째 길이까지는 이제 그 employee ID 4번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부터는 first name, 21번째부터는 last name, 40번째부터는 gender, 그 다음에 43번째는 잡 타이틀, 64번째는 셀러리에 대한 정보, 이런 식으로 쭉 정보가 나오고요. 그 뒤에 얘가 숫자인지 문자인지,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날짜 값을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지 쭉 정보가 나오고요. 결국에 이러한 외부 데이터를 sales staff라는 세스 데이터 셋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고요. 적당한 제목을 추가해서 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를 들어가서 저는 이미 접속을 되어 있는데요. 쭉 그래서 4장이니까 204, 201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레벨 1을 한번 보시면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문제에서 레이아웃이 이렇게 이제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등장했지만 실제 화살표 된 것들만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니까 데이터, 스텝, 런, 그리고 인파일,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거니까 인파일에다가 인풋을 써주는데 인풋 뒤에다가 포매티드 인풋을 써줘야겠죠. 왜냐하면 날짜라는 또는 날짜 같은 그 비표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employee ID는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숫자니까 뒤에 별다른 그 인포맷을 써주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다 가져옵니다. 그냥 first name, last name 일단 다 써주세요.
다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만 써주고 뭐만 안 써주고 하면은 그 쓰다가 틀릴 수 있으니까 순서대로 그냥 다 적어줍니다. first name도 적어주고요. last name 적어주고 쭉 이제 9개 변수들을 다 적어준 다음에 안 가져올 것들만 이렇게 슬러시 별표로 주석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컨트리도 그렇고요. birthday도 그렇고요. 주석 처리를 해주면 될 것이고요. 이렇게 가져올 때 위치 스타팅 포인트, 그 다음에 변수, 인포맷 이렇게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ustralian and US Sales Staff라는 제목을 적어주시고요. 여기다가 Sales Staff로 세스 데이터 만든 거죠. 이제 위에서 이렇게 외부 데이터를 Sales Staff라는 데이터셋 명으로 가져왔었고 그것을 프락 프린터로 다시 표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이틀을 적어줬으니까 타이틀을 다시 닫아주는 걸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록 잡고 F3 실행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것이 샐러리가 108255로 결과가 같은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레벨 1 종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 2 포매티드 인풋과 서브셋ting if를 같이 사용해 보자라고 했는데 아까랑 비슷하죠. 이렇게 세일즈 1을 가지고 세스 데이터로 변환을 할 건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레이아웃이 있대요. 근데 이번에는 파일을 2개로 쪼개서 변환해야 돼요. 미국 훈련 연수생과 호주 연수생 이렇게 2가지 파일을 나눠야 되는데 그때 나눌 때 잡 타이틀이 Sales Representative 1만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셋은 각각의 화살표만 표시된 자료로만 생성을 할 것이고요. 컨트리 변수는 마지막에 제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제목까지 추가를 해서 다음과 같은 2가지 데이터셋을 만들겠죠. 미국과 호주.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다 풀어놓긴 해서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니까 데이터 스텝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포매티드 인풋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인파일 인풋 써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앞서 했던 것처럼 여기에 9가지 변수를 다 똑같이 써줍니다. 그리고 가져올 것과 안 가져올 것, 안 가져올 것에다가는 주석 처리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잡 타이틀은 Sales Representative 1 만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if문을 사용해 줍니다. 그 다음에 컨트리가 미국인이면 미국 연수생, 그다음 파일에, 그 다음에 호주면은 호주 연수원 연수생 파일에다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건문을 써줄 것이고요. 자, if절 쓰고 컨트리가 US면은 US 트레이니, 컨트리가 AU면 AU 트레이니에 넣어주고 마지막에 컨트리를 버려줍니다. 왜냐하면 컨트리를 빼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프락 프린터로 2가지 그 데이터셋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끝에서부터 블록 잡고 F3 실행하면은 오스트레일리안 트레이닝 파일 하나, US 트레이닝 파일 2번째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레벨 2도 해결이 됐습니다. 쭉 넘어가서 네, 이제는 레코드를 이제 가져올 때 각종 통제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앞전까지는 이제 로우 데이터의 한 줄당 한 관측치로 가져왔다면, 이번에는 그 로우 데이터 여러 줄을 한 관측치로 어떻게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구체적으로 뭔지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외부 데이터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렇게 네 줄에 걸쳐서 있는 게 하나의 그 관측치라는 거죠. 왜냐면은
얘 위에는 이름이고, 얘는 이제 건너뛰고, 요거는 우편 주소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폰, 폰 번호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네 줄이 하나의 하나의 관측치로 와야 되는데, 심지어 2번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네 줄이 이렇게 하나의 그 행이 돼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총 만들어지길 바라는 거죠. 그, 자, 이제 멀티플 인풋 스테이트먼트. 여러 줄을 한 줄로 만들 때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하면은 인풋을 여러 번 쓰면 됩니다. 외부 데이터에 한 줄당 인풋을 하나 써주면 되는데, 그 왜 그렇게 됐냐면 기본적으로 세스의 인풋을 처음 만나게 되면은 다음 레코드로 불러오게 된다. 자, 이게 쭉 위에서부터 실행을 하죠. 위에서부터 실행을 하면은 실행을 해서 첫 인풋을 만나면 이제 첫 번째 레코드를 읽어 들어옵니다. 그렇게 읽고 두 번째 인풋을 만나면 두 번째 레코드를 읽게 됩니다. 여기 인풋이 만약에 또 있다면 또 인풋을 만나면 세 번째 레코드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풋을 만나게 되면은 레코드가 한 줄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줄을 한 줄로 읽어야 된다 했잖아요. 이게 이제 데이터 런이 한 번 실행되면은 한 줄이 입력이 될 건데 그 안에 인풋이 네 번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제 네 줄이 하나의 행으로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첫 번째 인풋을 만나면은 미스 수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인풋을 만나면은 안 읽어올 것이니까 아무것도 안 써주면은 무시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하면은 우편 번호가 그 입력이 될 것이고요. 네 번째 인풋을 만나면은 전화번호가 입력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에 런을 만나면 이제 한 줄이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위쪽으로 가봐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여기 인풋은 왜 골뱅이가 없을까요? 이렇게 골뱅이 n이 왜 없냐라고 하면은 그 저희가 새로운 인풋을 만나면은 한 줄 내려간다 했잖아요. 레코드가 한 줄 내려가면 다시 또 첫 번째 컬럼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위쿼리에는 인풋 바로 뒤에 위치 값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뭐 골뱅이 1이라든지. 그 이유는 새로운 인풋을 만나면 다음 레코드가 불러와지면서 그 1부터 시작할 것이므로 골뱅이 1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부터 시작하니까 골뱅이 1을 아예 안 쓴 거죠. 그래서 제 한 줄 불러오면은 예를 들어서 총 48줄 있었어요. 이렇게 1부터 2, 3, 4, 48줄 있었고 얘가 하나가 한 줄, 얘가 두 줄. 이렇게 되면은 총 12줄이 되겠죠. 그 네 줄이 한 개의 행이 되므로 48 나누기 4는 12가지 행이 어, 생성이 된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은 다음과 같고요. 근데 이제 인풋을 계속 써줘도 되는데 만약에 변수가 100개면 인풋을 100번 쓸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좀 더 효율적인 쿼리를 축약되고 효율적인 쿼리를 위해서 하나의 특수기호 슬러시라는 특수기호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인풋을 여러 개 쓰는 대신 슬러시를 사용해도 동일한 효과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슬러시 하나가 그냥 인풋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변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에는 안 불러올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수는 어드레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폰 이렇게 해서 슬러시가 하나, 둘, 셋 들어가면 인풋을 4개 쓰는 거, 인풋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다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결과도 다음과 같이 만나면 네, 불러와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러시가 인풋과 효과가 똑같다라는 것을 세스 데이터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부가적인 설명이 또 있는데요. 슬러시는 상대적 라인 포인터고 샵은 절대적 라인 포인터라고 하는데 그 슬러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인풋과 세 번째 인풋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는 이제 건너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인풋 슬러시까지도 나옴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슬러시가 4개 등장해서 얘도 슬러시라고 판단을 한다면 4개 등장해서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네 번째 값을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어, 어떻게 보면 슬러시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써줘야 돼요. 그 값이 100개면 그 외부 데이터에 값이 100개가 있으면 슬러시를 100개는 다 써줘야 돼요. 그 슬러시는. 근데 그마저도 샵이라는 절대 위치 포인트를 쓰면은 100개 값이 있지만 외부 데이터에 100개 값이 있지만 난 3개만 가져올 거다. 그런데 슬러시로 쓰려면은 3개, 100개를 다 써줘야 돼요. 근데 샵이라는 절대 그 포인터를 쓰게 되면은 이제 딱 3번만 내가 가져올 변수만 쓰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변수, 세 번째 변수, 네 번째 변수에 대한 정보만 써주면은 그 외부 데이터에 100개든 억개가 있어도 세 줄만 쓰면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슬러시를 쓸 건지 샵을 쓸 건지 좀 판단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여전히 48개가 12개로 가져올 것이고요. 다음과 같이 잘 가져왔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음, 네. 이런 외부 데이터가 있는데, 어, 첫 번째는 그, 이제, 이게 이제 공급자 코드고요. 그 다음에 find empty spots라는 것은 공급자 명이고요. 그 두 번째 줄은, 배송 일자고, 그 뒤에는 배송량입니다. 그러니까 amount, 그 매출액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또 두 줄이 또 여전히 한 줄이 되는데 아까랑 똑같은데 이 경우는 또 어떻게 불러오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 비즈니스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 데이터를 sales Q1으로 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스 데이터로 불러올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포맷이 다르죠. 섞여 있죠.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는 다 날짜예요. 날짜인데 날짜 값인데 뭔가 포맷이 다르죠. 여기는 월을 0으로 표현하고 여기는 월을 숫자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혼합된 그 포맷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디자이어 결과는 이렇게 아무리 혼합이 돼 있어도 US와 유럽이 이제 날짜 값이 위에처럼 이렇게 포맷이 달라도 하나의 이런 정돈된 표준 데이터로 불러와 주길 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 그 US와 유럽에 따라서 그 포맷이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세일즈 아이디어 로케이션만 딱 불러와서 그 뒤에서는 불러올 때
로케이션이 USA냐, EUR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불러오면 되지 않냐? 라고 하면은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결과가 조금 예상 밖으로 나올 겁니다. 자, 보면은 세일즈 아이디와 로케이션까지만 읽고 이어지는 세일즈 데이트와 어마운트는 if 조건문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인포맷을 적용시키자라는 아이디어까지는 좋은데 하나 딱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뒤쪽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처음에 실행을 하면은 PDV 접시가 이렇게 채워질 것이고요. 인파일을 하면 인풋 버퍼가 채워질 것입니다. 네, 인풋 버퍼가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인풋을 읽게 되면은 하나씩 접시에다가 담게 되는 거죠. 접시에다가 담고, 접시에다가 담고. 그리고 이제 로케이션까지 채웠으니까 세일즈 DT와 어마운트는 조건문을 따라야겠죠. 네, 로케이션 이 USA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true 값을 받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 설명했듯이 새로운 인풋을 만나면은 두 번째 레코드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넘어가면 안 되죠. 왜냐면 아직 그 USA 다음에 이걸 덜 읽었잖아요. 얘네들이 와야 되는데 갑자기 input buffer에 이 값이 U의 EUR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 이제 여기서 이제 딜레마인 거죠. 이제 새로운 if문을 써서 그 세일즈 데이터와 어마운트를 가져오자니 새로운 인풋을 만나서 다음 줄로 넘어가 버리는 현상이 발생해서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끔 하면서 if문을 어떻게 쓸까라는 게 고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못된 예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first attempt, 첫 시도. 그래서 101 USM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값들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완전하게 이런 식으로 네, 결집값으로 불러와 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의 교훈은 두 번째 인풋을 만나도 다음 줄로 내려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바로 골뱅이 표시를 써주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인풋 끝에다가요. 싱글 테일링 골뱅이를 써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레코드가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끔 고정을 해줘요. 네, 고정을. 근데 언제 풀릴 수 있냐? 골뱅이가 없는 새로운 인풋을 만나거나 골뱅이가 없는 새로운 인풋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스텝의 다음 반복이 시작될 때까지 시작될 때 이 고정이 풀려버립니다. 자, 이 고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시도를 합니다. 이 인풋 뒤에 골뱅이 하나만 딱 붙였어요. 아까는 골뱅이가 없이 실행을 했더니 막 결측값이 존재하고 뒤섞여 버렸죠. 값들이. 뒤섞여서 변환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골뱅이 하나를 딱 붙였습니다. 어떤 효과가 될까요? 다시 시작합니다. input, PDV에다가 접시에다가 네 가지 변수 담아주고요. 인파일로 input 버퍼 채워주고요. input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101 채웠어요. USA 채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골뱅이를 만나면서 홀드를 합니다. 홀드, 멈춰 라고 홀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if문 들어갑니다. USA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인풋을 만났습니다. 그 인풋의 세일즈 데이터는 mmddy로 되어 있습니다. mmddy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값들을 표준 데이터로 변환하여서 넣어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end of file까지 반복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게 됩니다.
6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6개의 관측치를 만들어냈으니까 빠짐없이 잘 변환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아까랑 같은 또 사례를 가지고 서브세팅을 한번 if까지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유로프 Q1만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유럽이 섞여 있잖아요. 그 중에서 유럽 것만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if문 쓰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유럽인만 가져올 거예요. 그럴 때는 서브세팅 if를 사용해주면 된다. 그래서 아까와 그 쿼리가 똑같죠. 여기 골뱅이 있었던 쿼리가 똑같은데 그 맨 끝에다가 if 로케이션이 EUR인 것만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subsetting if를 써줬어요. 근데 이게 best placement 이 위치가 best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대답은 no 아닙니다. subsetting if statement는 should appear as earlier in the data step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등장하는 것이 좋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subsetting if statement의 placement 위치는 최대한 빠르게 등장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최대한 가급적 빨리 subsetting if의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쿼리가 불필요하게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최종 결과가 유럽만 가져올 건데 그게 이제 그 유럽만 가져와라는 그 조건이 맨 뒤에가 있으면 실컷 USA까지 다 가져와 놓고서는 마지막에 EUR을만 속가내게 된다면 좀 불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US를 안 가져와도 되잖아요. 그래서 초반부터 그 if를 써주면은 이제 USA를 가져올 일이 애초부터 없어지게 됨으로써 속도 향상과 쿼리의 효율성이 향상이 된다라는 건 의미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던 것을 이렇게 위로 올려버려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무작정 위로 다 올린다고 좋은 건 아니고 얘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바로 이 로케이션이라는 인풋을 가져오고 난 직후에 그 해주는 거죠. 무작정 위로 올려버리면 로케이션이라는 변수 자체를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유럽을 가져와라고 하는 생뚱맞은 게 돼버리기 때문에 if가 올라갈 수 있었던 한계는 이 쿼리 예상에서는 여기가 최대였다. 네, 결과가 잘 가져와지고요. 네, 연습 문제가 있게 됩니다. Sales2라는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세스 데이터를 변환할 건데 여기에는 한 직원의 정보가 세 줄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줄에는 이 사번과 성과 이름이 있고요. 두 번째 줄에는 잡 타이틀과 직급과 고용일자와 급여가 있고요. 세 번째 줄에는 젠더, 버스데이, 컨트리가 있고요. 그리고 화살표로 부여한 것만 읽을 거고요. 그때 세스 데이터로 변환했을 때 데이터셋 이름은 스텝 2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제목을 붙여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세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니까 204202를 실행을 해 볼게요. 얘는 저장을 해주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스텝 써주고요. 데이터 런 해주고 그 외부 데이터는 인파일문으로 가져오죠. 인파일문 적어주고 그다음에 그 포매티드 인풋을 적어줍니다. 포매티드 인풋을 적어주는데 이제 첫 번째 줄에는 잡 타이틀과 라스트 네임만 가져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는 잡 타이틀과 하이어 데이트, 셀러리 데이트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앞장에서는 그 저희가 안 가져올 것도 써주고 주석 처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가져올 것들만 나열해 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다만 이제 적는데 헷갈리지만 않다면 여기다가 이제 하이어 데이트 뭐 이게 라스트 네임이 아닌데 퍼스트 네임을 적는다든지 이런 실수만 안 하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깔끔해지긴 보기에는 깔끔하죠. 네. 그렇게 해서 또 세 번째 줄에서는 아무것도 안 가져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프락 프린터까지 실행을 한번 해주면 네,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레벨 1은 해결을 했고요. 자, 이거 마찬가지로 혼합된 레코드 타입 세일즈 3를 가져와서 세스 데이터로 변환할 건데 한 직원의 정보는 두 줄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줄에는 employee ID, last name, 잡 타이틀을 가져올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타입이 문제입니다. 이제 sales, country, hire 데이터인데 그 보면은 이제 호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hire 데이트가 DDMMYY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미국 직원 같은 경우에는 hire date가 DDMM이 아니라 MMDDYY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데이터 타입 형식이 다르다 보니까 if문을 써줘야겠죠. 그리고 파일도 두 개로 쪼개래요. 미국 세일과 호주 세일즈를. 그래서 이 셀러리와 하이어 데이트의 양식이 다르다. 셀러리도 다르다라고 했는데 셀러리는 지금 양식이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양식에 맞는 인풋 문장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읽어라 라고 하고 프락 프린트를 통해서 제목 입력해주고 두 개의 파일을 써주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 외부 데이터 들고 올 거니까 데이터 스텝 써주고요. 외부 데이터 인파일문 써주고 if문 첫 번째 줄에 이제 직원 4번과 라스트 네임과 잡 타이틀까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컨츄리는 세 번째 줄에 있었지만 먼저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if를 통해서 평가를 해야 되니까 if input 컨츄리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컨츄리를 가져왔으니까 이제 if문을 쓸 수 있겠죠. 조건절에다가 us면 셀러리 가져오고 하이어 데이트 가져오고 그것을 US 세일즈에다가 입력을 해라. 그 다음에 만약에 호주 사람이면 셀러리 가져오고 하이어 데이트 가져오는데 그때는 MMDD가 아니라 DDMMYY로 가져오되 그 가져오고 나서는 결과는 AU 세일즈에다가 저장을 해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컨츄리는 가져오지 않는다. 라고 해놓고서는 프락 프린트 두 개를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결과가 오스트레일리아, USA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확인해 보니까 잘 표 예시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3절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그 원래 셀프 스터디는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냥 추가라서. 근데 이거 보면은 다 1장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구분자로 분리된 외부 데이터의 경우 어떻게 읽어오는지는 사실 그 PROG 그 1권에서 7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외부 데이터를 읽어올 때 레코드 마지막에 원래 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결측값으로 읽어와야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떤 옵션을 사용하는지 배워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쉼표로 구분된 구분자가 있어요. 근데 쉼표로 이제 구분되는데 A, B,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럼 연속된 구분자가 나타났을 때는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연속된 구분자 사이를 결측값으로 인식하는 방법에는 또 어떤 옵션을 써야 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레코드당 여러 관측치를 생성. 지금까지는 한 레코드를 한 관측치로 또는 여러 레코드를 한 관측치로 가져오는 걸 배웠고, 이번에는
한 레코드를 여러 관측치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콤마라는 구분자를 통해서 이 외부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이것은 DLM이라는 옵션을 인파일문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DLM인 델리미터의 약자로서 그 구분자를 무엇으로 할 건지 설정해 주는 건데 쉼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DLM을 쉼표로 적어주면은 가져왔을 때 알맞게 잘 가져와진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시는 여기 보면은 지금 이름 나오고 집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름 나오고 집전화, 직장전화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끝에 결축으로 온 것을 그걸 결축으로 인식을 하는 방법이 바로 네, 그래서 모바일 넘버가 지금 미싱이다. 이거를 끝에가 결측이면은 없으면은 그걸 결측으로 인식해라라는 옵션을 어떻게 써주냐라고 하면은 어, 일단 정답을 알기 전에 얘를 실행을 하면은 아무런 이제 인파일에 DLM 옵션만 주고 그 끝에 결측으로 인식하라는 옵션을 안 줬을 때는 실제 5개의 레코드가 있지만 3개만 읽고 옵니다. 왜냐? 다 뒤에가 이제 사실 모바일 번호가 와야 되는데 세 번째 줄의 이름이 당겨 올라온 거죠.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모바일 자리가. 그래서 5개의 레코드가 있지만 3개의 관측지만 불러와진 겁니다. 왜냐하면 당겨 올라가져서. 그래서 이런 경우 끝에 레코드 끝이 미싱 밸류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어, 미스 오버리라는 옵션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미스 오버리라는 옵션을 사용해주면 바로 이 끝에 그 자리가 비었어도 다음 거를 땡겨 올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냥 미싱 값으로 두고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미스 오버를 여기다가 써주게 됩니다. 음, 네, 미스 오버리라는 조건을 써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공백인 상태로 두고 이름들은 그대로 이름 자리에 나오고 5개의 레코드로 5개의 관측치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시입니다. 이때는 이제 구분자가 연속해서 2개가 등장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아까 모바일 번호는 이제 이번에는 채워져 있는데 이 사이에 집 전화죠. 이게 집 연락처가 있어야 되는데 빠져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얘를 또 뒤에 거를 그러니까 모바일 번호를 또 집 전화로 잘못 인식을 해 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결축으로 삼고 넘겨야겠죠. 그래서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또 당겨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바일에 있어야 될 게 어떻게 보면 폰에 가고 얘도 당겨졌죠. 그 다음에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모바일 자리가 비어버리니까 또 이름을 당겨오고 그래서 5개의 레코드로 3개만 생성이 돼 버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옵션을 써야 되냐라고 하면은 DSD 옵션을 써야 됩니다. DSD 옵션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구분자는 콤마라는 것으로 인식을 해버릴 것이고 연속된 구분자는 그 사이를 결축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헛다운표로 감싸진 구분자는 값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쉼표를 구분자로 인식할 건데 이거를 헛다운표 안에 쌓여져 있으면 얘가 구분자가 아니라 값으로서의 쉼표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DSD를 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쉼표를 구분자로 삼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서 요 앞에 있던 DLM 이퀄 이게 없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DSD의 디폴트가 그 쉼표를 구분자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더 이상 노런 걸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네, 저희가 예상한 대로 원하는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마지막 예시인데요. 요거는 어 차리티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도네이트 공치를 만들 건데 이게 이제 하나의 관측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디와 기부양을 적어줄 건데요. 한 줄에 여러 개가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한 줄에 한 행, 두 행, 세 행, 세 관측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은, 어, 지금 이걸 하나 읽었어요. 그 다음에 아웃풋을 할 거고, 두 번째를 읽었어요. 또 아웃풋을 할 거고, 하나의 레코드에서 몇 번의 데이터 스텝의 반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이걸 읽었을 때 또 아웃풋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이러고 싶을 때는 바로 그 골뱅이를 두 번 연속 써주면 됩니다. 이러면은 고정이 돼요. 자, 더블 트레이닝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차리티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인풋에다가 골뱅이 두 개를 써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처음에 데이터 읽어옵니다. 읽어올 때 PDV 접시에다가 아이디와 어마운트 마련하고요. 인파일 읽어옵니다. 그러면 인풋 버퍼가 채워질 것이고요. 인풋 버퍼가 채워지고 인풋을 만납니다. 아이디와 어마운트 그리고 나서 골뱅이를 만나서 홀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런을 만나서 얘를 하나 뽑아냅니다. 결과로 아웃풋으로 뽑아냅니다. 그리고 다음 반복이 됩니다. 그때는 또 이제 얘를 불러옵니다. 네, 얘가 또 채워집니다. 그리고 골뱅이를 만나서 이번에는 또 여기가 고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 레코드의 끝에 다다를 때까지, 끝에 다다를 때까지, 어, 끝에 다다를 때야 비로소 홀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레코드를 읽었지만 그 안에 3개씩 존재했기 때문에 4 곱하기 3 해서 12개의 관측치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자, 골뱅이와 골뱅이의 차이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골뱅이는 앞서 이제 복습 차원에서 보면은 언제 홀드가 풀리냐면 새로운 인풋을 만났을 때, 골뱅이가 없는 새로운 인풋을 만났을 때 풀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스텝의 다음 반복이 시작되면 풀려요. 근데 골뱅이는 심지어 데이터 스텝의 다음 반복이 시작돼도 풀리면 안 돼요. 왜냐면 한 줄에 3개가 있으니까. 앞서 예시에 의하면. 그래서 언제 풀려야 되냐면 골뱅이보다 좀 더 엄격한 그 골뱅이 하나보다 더 엄격한 조건에서 풀리는데 언제 홀드가 풀리냐면 레코드 라인의 끝을 넘어설 때까지 홀드가 유지가 된다. 즉 끝을 넘어서야 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또 하나의 예시인데 미스오버리라는 게 이제 끝에를 결축으로 삼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미스오버리랑 골뱅이랑은 함께 사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4장 이것으로 끝이 났는데요. 저희가 그 마지막 리뷰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고정된 컬럼에서 인풋 스테이트먼트는 어떤 종류가 있었을까요? 자, 이제 포매티드 인풋과 컬럼 인풋이 있었습니다. 컬럼 인풋은 표준 데이터만 불러올 수 있고요. 포매티드 인풋은 비표준 데이터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 인풋 포인터를 이동시키려면은 어떤 기호를 써야 되냐라고 하면은 골뱅이 n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시된 컬럼만큼 인풋 포인터를 이동하려면 어떤 문법을 사용해야 되나요? 골뱅이 n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포맷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인포맷 WD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W는 그 인풋 필드의 넓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인풋은 그 필드에 저장된 값을 어떻게 읽어올 건지에 대한 명시 가이드입니다. 뭐 다양하게 있었죠. MMDD, 뭐 DDMMYY, 데이트 9점 또는 뭐 콤마 7점, 달러 7점, 콤마 x 7점, 달러 x 7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슬러시의 역할은 뭐냐라고 하면은 그 슬러시를 만났을 때 데이터 파일로부터 다음 레코드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슬러시의 역할이었어요. 슬러시의 역할은 그 인풋이랑 같았었죠. 새로운 인풋을 만나면 다음 레코드로 넘어가듯이 슬러시를 만나면 다음 레코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골뱅이 하나, 싱글 골뱅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하면은 그 이제 데이터 스텝의 새로운 반복이 시작되거나 골뱅이가 없는 인풋 스테이트를 만나기 전까지 데이터 레코드를 홀드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subsetting if는 언제 가장 효율적인가? 최대한 데이터 스텝에서 빠르게 등장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어차피 그 선택해서 가져올 거라면 애초에 다 가져온 뒤에 선택하는 것보다는 다 가져오기 전부터 선택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subsetting if는 가장 빨리 등장할수록 most efficient,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4장 마치도록 하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